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새해를 맞아 굵직한 우리 산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장 산업은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안 침체기를 겪기도 했던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에 정책 모멘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 이야기를 꿰뚫고 계신 분이죠.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CS2024에서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주도할 혁신 기술을 대거 선보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 많이 쏟아졌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삼성전자 CS의 활약 어떤 점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을까요? 삼성전자의 영원한 열망과 꿈이 하나 있죠. OS 시장을 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사실은 영원한 숙제이고 가장 열망하는 부분이자 이번 CES24는 누가 뭐래도 AI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AI가 아니라 A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작년 2023에서 이미 그 챗GPT 3.0으로 굉장히 활발해졌고 이제는 어떤 기업이 AI를 가지고 익스페리언스 그러니까 AX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건으로 이번은 그 CES 2014가 이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내놓은 걸 보면 원래 그 삼성전자가 사실은 온 디바이스 AI 칩을 작년 연말부터 사실 그 때문에 주가가 꽤 올랐죠. 네,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CES 2024에서는 제가 초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의 영원한 열망, 꿈, 자체 OS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타이젠이라고 해서 기기 간 연결을 통해서 OS 서비스 컨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시 한번 시도한 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OS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떤 게임이냐면 삼성전자가 그 IT 제품을 잘 만드는 부품 기업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처럼 뭔가 글로벌한 플랫폼 기업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서 OS에서 결정되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 TV가 전 세계에 얼마나 깔려 있냐면 한 2억 7천만 대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폰 1년에 1억 대 이상 팔긴 하지만 사실 TV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삶에 중요한 디바이스고 누구나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TV 스마트 TV 폰 TV를 가지고 뭔가 우리의 OS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 게임 룰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를 꿈꾼 것 같고 그걸로 타이젠을 내놨는데 기존에는 그냥 OS였다면 지금은 이 TV라는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홈 어플라이언스 전체를 OS로 묶는 글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AI가 합쳐졌을 때 어떤 진리를 열 수 있을까는 굉장히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의 수건 사업을 시도했다라는 부분을 인상 깊게 보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었죠.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핸드폰 쪽은 IM 그리고 가전 쪽을 CE라고 불렸었는데요. CE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IM 쪽 계신 분들이 진짜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가셨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주춤하고 보너스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우선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처럼 이 반도체 하나하나가 이슈가 무슨 섹터별 흐름 마냥 분화되어서 연일 쏟아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HBM, 온디바이스, CXL, GDDR 이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삼성의 DS 사업본부가 사실은 우리가 잘 뜯어보면 메모리 사업본부가 있고 그 파운드리가 있고 시스템 LSI 사업본부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4분기에도 지금 예측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조 정도 DS 사업본부는 적자를 본 것 같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S 사업본부 사람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의 작년에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 관건은 뭐냐면 언제 바닥을 치지? 모두가 이제 그 이야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전방에 IT 수요가 되살아나지? 이 두 가지 되시는데 메모리를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메모리를 뜯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반 메모리가 있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 시장은 두 개의 전방 산업으로 움직이는데 그 하나는 PC 산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뭐 이쪽이 사실은 단가가 높고 많이 마진이 좋기 때문에 고메모리가 또 하나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일반인들이까지 너무 잘 아는 AI가 급성장하면서 그 하이밴드 메모리 이렇게 겹쳐서 하는 하이밴드 메모리까지 요게 이제 일반 메모리 시장인데 지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네. 네.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플래시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잘 알듯이 이미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성장 곡선이 정체되어 있다. 우리 지금 애플의 주가를 보면 알고 있지 네, 알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가 저렇게 지금 최근에 좀 주춤하는 거는 스마트폰 시장의 주춤도 있지만 애플은 AI 혁신에 좀 뒤처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플 주가 얼렁인데 어쨌든 이 반도체에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나마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는 거는 메모리 쪽인데 그 메모리 쪽도 잘 보면 이게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시장이 막 커져서 실제 시장이 화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감산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재고가 다 떨어졌겠죠. 아무리 시장이 죽었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회복이냐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전방 산업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반도체 주가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많은 정권사내 쪽에서 뭐 2024 올해의 주도주는 Z 반도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개선의 흐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출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감산 때문에 재고 다 끝났다. 그리고 재고를 쌓기 시작했다. 다시. 그래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출하량 증가하면서 우리 평균 판매 단가라 그러거든요. ASP라고. 이 ASP도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1분기부터는 분명히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는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뭐 그 좋은 신호고요. 거기다가 이 메모리 쪽에 그 메모리는 이렇게 반도체는 이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들은 이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DR5라고 해서 요게 실제 출시된 지는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PC 업체들이 이 메모리를 DDR4에서 DDR5로 빨리 교체 주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개발하고 나서 1년 가까이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DDR5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DDR4보다 DDR5가 마진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또 하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엔비디아 발로 떨어지는 HBM 고성능 그 HBM 메모리 반도체도 좀 공급 부족 사태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호재가 있어서 1분기부터는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거고 요게 지속이 되려면 원래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HBM3E라고 해서 HBM 반도체 중에서 좀 하이엔드급 그리고 DDR5가 얼마만큼 나갈 건지 그리고 LPDDR5X라고 해서 이것도 새로 나온 건데 요 고부가 제품의 믹스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가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분기가 될 겁니다.
네, 우선 적자는 플래시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핸드폰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 공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네. 반도체 사업의 흑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구원 투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갤럭시의 좀 축포의 방아쇠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그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는 핸드폰 쪽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많은 기사에서 이게 아마도 반도체 산업의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조가 될 수 있다. 뭐 삼성전자가 이 부분과 함께 뭐 엑시노스 2400 포함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르게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그 스마트폰 시장은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어느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됐고 정체되고 교체 주기도 그렇게 안 바꾸잖아요.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물론 한 가지 기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온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AI 온칩을 아마 탑재를 하고 나올 건데 AI 온칩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 역할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AI 온칩이 만약에 그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서 탑재되어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실은 스마트폰의 호재라기보다는 반도체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 대만의 TSMC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가고 있어요. 아쉽게도 작년 연말 기준 12.4%가 떨어졌습니다. 삼성이 쉽게 침범하지 못한 시장은 이미 어느 시장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기대할 거는 메모리 쪽인데 메모리 쪽에는 플래시 메모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스마트폰 시장과 연동돼 있어서 아직 그렇게 호재를 바랄 수는 없는데 지금 그나마 DDR5라든지 하이 HBM으로 견디고 있는데 수익률을 AI 온칩이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어서 유저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AI 온칩은 현재의 시장과 별도의 하나의 마켓이 형성되는 거니까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서는 이게 그 더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에서 발표할 이 사안에 대해서는 AI 온칩의 기출을 주목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대감과 이 교체 주기에 대한 회의감 이 두 가지가 좀 나뉘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대감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애플의 지위를 계속 넘봅니다. 올해 들어 애플의 주가는 각종 악재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이는데 엔비디아의 질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호재거리와 그러니까 악재거리 두 가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주가는 뭐 세상 최고죠. 11일 날 553달러까지 올라갔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513억 달러.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경을 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가 아니라 네. MS가 2조 8,87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해보면 한 3천조 좀 넘죠.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인데 아마존이 1조 5천억 달러. 그러면 엔비디아가 1조 3천억 달러니까 4위가 정도 되죠. 애플이 지금 주가 주춤하니까 잘하면 역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초기에 CS 2024를 얘기했지만 AI 시대는 앞으로 더 가속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AI가 AI 자체가 아니라 AX로 바뀌면서 들불처럼 AI를 적용해야 된다는 산업의 전반으로 번질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모두가 엔비디아의 A100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품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포스 같이 모든 산업에서 엔비디아 A100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한 거고 그게 지금 주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덩달아 HBM 자체가 공급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산업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빅테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먼저 셋업을 합니다. 하드웨어 셋업이 될 때는 어느 기업을 봐야 되느냐? 그걸 만드는 부품 기업이라든지 부품 들어가야 셋업이 되는 거니까요. 부품 기업이나 그리고 그에 따라가는 밸류체인을 먼저 보고
셋업이 되고 나면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죠?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바뀌는데 AI라는 산업은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죠. 오죽했으면 뭐 외신들을 보면 AI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엔비디아에게 앞으로 더 큰 호재를 발생할 거고 저는 잘하면 올해 그 상반기 안에 엔비디아가 애플을 꺾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빨리 급성장할 거고요. 그럼 악재는 뭐냐? 중국입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기술 경쟁, 기술 전쟁으로 가면서 그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지금 부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특히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중국의 AI거든요. 잘 보시면 AI 시장에서 자체 그 LLM, 그러니까 자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AI가 독립되려면 LLM 기술을 가져야 되거든요. LLM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4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4개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근데 잘 보면 이스라엘은 영어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 미국,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이전 산업에서는 헤게모니를 질 수 있었는데 이 AI 시대가 접어들면서 중국에게 이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겁내하면서 이 사실 기술 전쟁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반도체부터 손을 댄 거죠. 못 따라오게. 그다음에 AI가 중국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손댄 게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 A100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공급 못하도록 막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울며 계좌 묶기식으로 화웨이에다가 목숨을 걸게 됩니다. 화웨이가 개발한 게 어센드 910B라고 해서 이게 2019년도에 출시했어요. 엔비디아의 A100이 속도는 20% 빠른데 화웨이가 중국은 그래도 화웨이 걸 씁니다. 이게 이제 GPU 걸 쓰는 건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그 엔비디아의 GPU A100보다는 성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수율도 더 낮아서 훨씬 비싸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그 엔비디아의 그 이 A100은 우리 소리 잘하는 네덜란드의 그 회사처럼 EUV로 만들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 EUV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기술인 DUV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전력 소모도 많아. 그런데도 씁니다. 저는 이게 무서운 거라 봅니다. 어쩌면 미국의 이 압박 정책이 중국의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이 GPU 시장을 독점해서 빠르게 성장하지만 조만간에 이 중국의 이런 화웨이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재는 아무래도 AI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 그리고 악재는 중국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과 중국,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연구원들 보면은 텔아비브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네, 그 부분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년 만에 총 2위를 탈환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결국은 꺾었습니다. 다시 반도체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SK하이닉스의 약진에 대한 이유를 조금 근거 있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메모리 시장이 살아나가고 있고 특히 메모리 시장에서 전통 강자가 삼성전자라고 우리가 늘 생각했는데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초격차 기술이었잖아요. 그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 어떤 부분에서는 뒤바뀐 곳도 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재조명되는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산업 전반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과잉 제고 문제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 두 가지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재조명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죠. 특히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장 큰 사실은
주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고 최근에 보면 그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SK 하이닉스의 추격을 굉장히 빨리 가면서 이 두 회사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2021년 4분기 이후에는 양사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 격차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이익을 굉장히 많이 끌어가는 이 구조가 곧 무너지지 않겠냐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눈여겨 봅니다. 특히 디램 시장을 보면 이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원래 그 삼성전자가 강했죠. 왜냐하면 인하우스 시장이잖아요. 갤럭시에 넣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그쪽은 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뒤쳐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협력 HBM을 발휘하면서 이 디램 전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9.4%인데 SK 하이닉스가 35%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혀졌죠. 격차가 4.4포인트. 이게 2년 전에 10%였고 그 이전에는 많게는 14.4%포인트까지 이게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이거를 지금 10% 이상 격차를 줄였으니까 굉장한 발전입니다. 거기에다가 디램 시장에서도 디램이 이제 일반적으로 PC용 디램이 있고 그다음에 서버용 디램 쪽이 있는데 서버용 디램이 훨씬 고부가 가치고 마진이 많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상점 중에 하나가 서버용 제품의 강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자기 자체가 MX 사업본부가 있으니까 캡틴 박스 원래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클라우딩 업체나 데이터 업체를 문을 두드린 거죠. 그쪽으로 계속 시장을 장악하면서 23년 그 서버용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특히 두드려졌어요. 이런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감산에 대한 효과 역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디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 부분 1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디램 메모리는 확실히 흑자고요. 이제 확실히요? 네. 흑자로 돌아선 것 같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만약에 플래시 메모리까지 일본 격차가 돌아섰다. 그러면 아마 올해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증권사는 1분기, 2분기는 진짜 좋을 건데 3분기부터 다시금 조정을 받을 거다. 반도체 업황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저도 그런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봤는데 네. 전방 산업을 많이 본 거죠. 보통 전방 산업에서 재고 조절량을 보면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이제 재고 조절 타임을 보고 있는데 현재의 그 디램 가격이나 재고 발주량이 많은 걸 보면 이거는 이 발주량이면 다시 재고가 쌓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 전방 산업인 PC 시장이나 뭐 데이터 시장은 그렇게 화랑이지 않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이 AI라는 이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더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을 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서브용 메모리 시장은 훨씬 더 빨리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전방 산업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너무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에 살짝 숨고르게 하는 식으로 2차 전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빼앗긴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반도체로 관심이 너무 쏠린 시장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너무 지극하게 받고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섹터인데요. 대표님,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시장은 어쨌든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죠. 네. 우선 이제 좀 전기차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캐즘 마케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새로 태동을 해서 쭉 처음에 성장할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곡선이 마켓시어 한 15% 20% 정도에 갔을 때 한번 주춤을 해요. 밸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을 이어가는데 지금 주위에서 보면 전기차 자기 주위를 둘러보시면 돼요. 딱 한 대 있어요. 네, 전기차가 보통 시장에서 마켓쉐어 15%를 넘어서느냐 20%를 넘어서느냐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인데 그게 되면 이제 메이저 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 시장은 대부분 얼리 어댑터들이나 고다음 단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하는 정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가라도 구매 시장이 있었죠. 초기였고. 근데 이게 메이저 유저 시장으로 가려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가격이 메이저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 주유소가 우리 주위에 많듯이 주유소에 한 70% 정도의 인프라 시장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있다.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정확합니다. 테슬라는 이 시장을 정확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을 또 한 번 내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라는 게 메이저 유저 시장으로 가려면 모빌리티 시장에서 3만 불대 초반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3만 불대는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보통 자동차 가격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요. 대학 졸업자의 초연봉의 70% 정도 가격선이 메이저 유저가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한 70% 정도 가격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데 그게 3만 불대 초반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학 졸업해서 엔지니어로 취직하면 4만 불 정도 받으니까 한 3만 불대 초반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의 30-40%를 뭐가 차지해요? 배터리죠. 네. 배터리 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LFP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는 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주춤하고 있으니 후방 산업인 배터리 시장도 주춤하는데 거기에다가 악재가 하나 더 겹친 게 배터리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LFP 시장, LFP로 우리 안에 바꾸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도 LFP 시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늦죠. 그런 시장에 가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곡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전기차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요 시기 어떻게 견딜 것인가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IRA 법에 의한 텍스 리펀을 받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나는 실제까지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리튬을 비싸게 사서 만들었던 배터리에 대한 영업이익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요즘은 완성차 업체들이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모듈 가격까지 같이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제가 볼 때 올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적자는 보지 않겠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적자를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흑자는 보겠지만 이 영업이익 곡선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전방 시장을 전기차 시장을 좀 유심히 봐라. 특히 지금 테슬라가 올해만 해도 지금 중국 웹사이트에다가 모델 3 가격을 또 6% 또 낮췄어요. 네. 모델 Y 가격도 2.8%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이 시장을 갈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도 줄이는 상황이니까 요 상황에서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 곡선이 좀 뜨질 뿐이지 시장은 침체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실 작년도 하반기였죠. 12월 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IT와 더불어서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주들 역시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이전에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건 역시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주목됐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 혹은 치지직
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좀 상승 곡선을 그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광고 쪽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은 엇갈린 시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의 성장세는 어쨌든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게 선반영됐다. 선반영된 게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2023년 실적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은 정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인 캐시카우가 광고 수익과 커머스 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카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혁신 기업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 광고나 커머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원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저는 네이버는 웹툰 시장의 상장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카카오는 작년에 인수했던 법적 문제도 있지만 SM엔터의 시너지입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하냐? 네카오의 공통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내에 머물 것이냐, 해외로 확장할 것이냐. 아, 네네. 이게 두 기업의 공통 고민이에요. 물론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나가기도 했지만 더 글로벌하게 나가려면 결국에는 두 회사의 공통 고민의 공통 답은 컨텐츠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네, 컨텐츠로 나가고 그걸 통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한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는 건데 그 교두보로 네이버는 웹툰을 선택한 것이고 뉴욕 상장을 하죠. 그리고 카카오는 엔터 산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 상반기까지 지속해서 광고와 커머스 쪽으로만 매출과 영업이 한정돼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성장성이 높다 보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1분기 이후부터 뭔가 커머스와 광고 시장 외에 이쪽 분야에서 뭔가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 확장성이 높아진다. 새로운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스텝업이 이제 가능한 그런 시국이 되겠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는 웹툰으로 카카오는 엔터로 조금 더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웹툰 시장이 지지난주쯤에 큰 상승세를 한번 이루었습니다. 네. 다만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음반 판매량이 좀 부진하고 중국 쪽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하락폭을 조금 더 깊게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수의 리포트들이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주가 상승 동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는 일단 지금 내용을 겪었잖아요. 네. 주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이유네요. 기저효과죠. 사실은 기저효과고 카카오가 사실은 해결해야 될 건 두 개가 있죠. 먼저 내부 수습. 지금 이번 주도 또 하나 터졌잖아요. 네. 뭐 개인 사찰 건으로 카카오가 하지 않았느냐까지 터졌는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 터져야 돼요. 카카오는 김범수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도 바꾸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되고 나면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외부 확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의 효과는 기저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 11월에 좀 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그려는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들 오를 때 함께 크게 오르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악재가 선 반영되어서 지금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것일 뿐이지 이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쪽을 조금 더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반도체로 넘어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주 연말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는 하지만 앞서서 이제 3분기부터는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리포트도 있고 반면에 내내 좋을 것이다.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연말에 갑작스럽게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연말에 오른 것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갈까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삼성의 이제 세무녀가 블락딜까지 하면서 네. 더 부담을 준 거죠. 주가가 좀 사실은. 더 하락했죠. 네, 그렇죠. 근데 전체 시장을 보면 좀 매크로하게 보면 저는 그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AI 서브 출하량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이거 분명한 사실. 두 번째 중국에게 큰 변수인데 중국의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는 것도 분명하다.
그 원래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계속 변수로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그 판매 확대도 그 일부 가격 상승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올해 전체 시장은 반도체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지금 들어가도 아주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말 급등 이후에 8만 선을 터치하나 싶더니 다시금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좀 지지부진 아쉬운 흐름입니다. 실적도 아쉽게 나왔는데 물론 잠정이긴 하지만요.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상반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이 선반영되었다. 선반영 엄청 됐다. 예. 그리고 뭐 재고 조정이라든지 워낙 많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럼 추가 포텐셜을 봐야 되는데 그럼 두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선 온 디바이스 쪽에서 그래서 갤럭시 S 출시를 때 유심히 관찰하고 있거든요. 네. 온 디바이스를 탑재한 갤럭시 S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유의미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온 디바이스 칩이 다른 IT 기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기존에 늘 이 메모리 시장에 늘 오리엔트되어 있던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또 다른 시장 하나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칩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갤럭시 S의 신모델 출시라든지 탑재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를 관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이미 실적이 반영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 포텐셜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또 새로운 돌파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결국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증권사는 8만 3천 원, 8만 7천 원으로 유지하는데 반면에 어떤 증권사는 9만 원 선으로 훌쩍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실까요? 어쨌든 저는 8만 원 선은 좀 지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8만 원 선을 지킬 지금 것 정도의 같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파운더리 쪽하고 아까 AI 원칩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돌파가 나온다면 뭐 그 이상도 뭐 일단은 희망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격 전략은 자세하게 여쭤보진 않을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 소부장주들도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 수혜에 더불어서 CS 이벤트 자체에도 재료가 들어와 있었는데요. 국내 소부장 관련주 그 가운데서는 저희는 어떤 부분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반도체에 국내 소부장으로 얘기하면 보통 소재하고 장비잖아요. 국산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예상보다. 지금 장비는 장비가 제일 낮거든요. 20%밖에 안 돼요. 소재는 그나마 올라와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뭐 일본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올라와서 50%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다. 네, 소재주를 좀 유심히 봐라. 지금 AI 엔비디아발 AI 때 HBM 때문에 장비주 때문에 뜬 게 한미 반도체죠. 네. 네. 장비 때문에 뜬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 장비가 이제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하다 보니까 그 장비를 조금이라도 쓰면 사실은 굉장히 주가는 호재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소재주가 훨씬 더 흥미롭다. 왜냐하면 소재주는 장비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만 그게 적용이 되고 셋업이 되고 매출이 성장하는 거지만 소재주는요. 이게 왜 흥미로우냐면은 반도체는 워런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재 하나를 바꾸는 건 퀄리파이 바뀌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퀄리파이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재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소재 쪽을 강점 있는 기업들을 보면 훨씬 더 좋은 투자폰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국산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장기적으로 보면 소재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이 가세한 반도체 패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대만 총통선거 결과로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인재 전쟁으로 양상이 번지기도 했고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총통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민진당이 이제 앞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당이 진중 성장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정책에 있어서는 민진당은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의 어떤 국가 안보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투자를 더 적극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국민당 같은 경우는 TSMC의 해외 투자에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당이 집권하면 국내 반도체 업체가 약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지금 기대는 했던 건 사실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뺏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네. 이 따라오는 속도도 최대한 늦춰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현재 미중 뭐 기술 전쟁이나 무역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중국은 왜 너희들만 그걸 가지고 있어? 우리도 할래라고 하는 그 싸움인 건데 본질은 그게 우리가 끼어 있는 거죠. 네. 저는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대만처럼 잘 활용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의견을 따라서 뭐 미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좋은 카드를 가지고 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622조 뭐 어마어마한 돈을 어쨌든 뭐 발표를 했죠. 평택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걸 했는데 이런 이 패권 전쟁에서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강점으로 해서 어쨌든 이 지렛대로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되는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이 TSMC를 무조건 이 쉐어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우리가 강점인 메모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이 대표적인 예죠.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HBM이 마켓시에 90%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AI 시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어떤 지렛대를 가지게 된 건데 메모리 시장에서도 이런 강점을 훨씬 더 가져가는 게 저는 어쨌든 이런 싸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친미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입석수는 좀 부족하다, 놓쳤다라는 부분에 향후 정책이 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껴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시나리오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약 18% 정도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영향은 중국은 한 마이너스 12.4%, 일본은 마이너스 9.9%밖에 영향을 안 입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만 반도체가 침체되면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쪽은 파운드리고,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이걸 못 만들어내면 메모리 시장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과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그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대만이 저렇게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공급망 자체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공급망을 안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다 있지만 공급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줄게.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대만하고 일본의 어떤 소재는 어쨌든 장비하고는 또 거기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 클러스터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뭐 경쟁을 해서 뺏어오는 지금 그런 글로벌 시장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공급망의 안정화를 조금 더 꾀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상생해야 한다. TSMC 화이팅.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AI는 이제 뗄래야 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가 CES에서 이미 확인이 됐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실 분들께 어떤 점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기술 시장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빅테크, 메가 트렌드의 수명이 어느 정도 보냐면 한 15년에서 20년을 봐요.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인터넷이 나오고 산업이 한번 크게 융성을 했죠. 그게 한 15년 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2008년에 7년 8년에 모바일 시장이 나타났죠. 모바일 시장이 2007, 8년에 나타났으니까 몇 년 됐죠? 대략 한 15년 됐죠. 그래서 나온 게 AI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빅 메가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하나씩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애플이나 구글의 주가를 지금은 3천조, 4천조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럼요. 저희 네. 경도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아마 5년, 10년 지나면 경이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빅테크가 나올 때마다 시장 자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빅뱅 이론처럼 지금이 AI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늘 뭐 수요 공급이 어떻고 전방 시장이 어떻지만 전방 시장 자체가 커지는 때가 오고 있다.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AI 발로 이것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볼 것인가가 지금 시장을 보는 가장 큰 중요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빅 메가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저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올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주목받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다. 네. 네. 짧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에 대해 아주 자세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룡회의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